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 충돌, 그리고 전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4월 19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의 상황실.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을 팽팽하게 조이고 있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현재 미국 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는 수뇌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긴급히 소집된 이유는 단 하나,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이자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미국이 중재했던 10일간의 휴전협정이 극적으로 발효되면서 중동에는 잠시나마 평화의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평화의 유리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란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들을 향해 기습적으로 발포했다는 첩보가 백악관에 접수된 직후였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 주식시장,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은 이란이 합리적인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문자 그대로 파괴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상황실 문이 열리고 중동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만한 거대한 폭격 명령이나 피 끓는 선전포고가 발표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육아는 요동쳤고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국의 뉴스 속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팽팽한 마라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국방부의 브리핑룸과 백악관의 소셜미디어를 새로 고침하며 쳐다보고 있던 그 순간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물 하나를 툭 던지듯 올렸습니다. 군사적 보복을 다짐하는 강경한 텍스트도 동맹국들을 향한 결연한 성명서도 없었습니다. 그가 올린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낡은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명곡 마이 웨이였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있네. 시나트라의 묵직하고 쓸쓸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영상은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과거 정치적 승리의 순간이나 에어포스원이 이륙할 때 울려 퍼졌던 그 익숙한 노래가 왜 하필 전 세계의 경제와 수많은 생명이 걸려있는 끔찍한 군사적 위기 한가운데서 뜬금없이 등장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를 무자비한 심판을 예고하는 종말론적 경고로 해석하며 공포에 질렸고 누군가는 기괴한 심리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이 수수께끼 같은 게시물의 의미를 해독하느라 밤새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거대한 체스판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들은 하나의 뼈저린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 가장 기괴할 정도로 침착할 때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의 심장부를 단숨에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가 화염과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 여유롭게 옛날 팝송을 틀었을 때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거나 아니면 이미 체스판의 승부가 끝났고 어리석은 적은 자신이 치명적인 덫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히 확신하고 있거나 미국 대통령의 그 기묘한 게시물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워싱턴이 이 치명적인 위기를 얼마나 다르게 그리고 얼마나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증거였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의 동맥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도 미국이 이토록 소름 끼치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전투기를 띄우는 대신 콧노래를 흥얼거렸을까요? 그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워싱턴의 푹신한 카펫에서 시선을 거두어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바다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시간을 상황실 회의가 열리기 정확히 48시간 전으로 되돌려 겉으로는 미국을 향해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걷잡을 수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던 한 국가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를 속이고 동맹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철저하게 기만해버린 호르무즈 해협의 그 기막힌 48시간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기묘한 침묵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보다 48시간 전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치명적인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좁은 목덜미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숨통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단 48시간 만에 현대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괴한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4월 17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10일간의 휴전이 성사되자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낭보를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상선들을 향해 완전히 개방되었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오랜 긴장 속에 숨죽이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글로벌 해운사들과 요동치던 에너지 시장은 이 소식에 안도하며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외교적 대화가 마침내 무력을 이겨낸 것처럼 보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거대한 화약고는 잠시나마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상선들은 뱃머리를 다시 좁은 해협으로 돌릴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유효기간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의 선언이 인터넷을 달구고 전 세계 뉴스 속보로 타전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정작 호르무즈 해협의 검푸른 물결 위에서는 축포 대신 서늘한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 해군 함정에서 이란 국기를 단 유조선을 향해 최소 3발의 127mm 한 포를 경고 사격으로 뿜어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란 측 역시 인도 국기를 단 2척의 배를 포함해 최소 3척의 유조선을 향해 실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상선들이 평화롭게 오가야 할 바닷길이 순식간에 잿빛 화약 연기와 포탄이 날아다니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외무장관의 말을 믿고 해협에 접근하던 선장들은 공포에 질려 급히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전 세계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란의 최정예 군사 조직이자 실질적인 무력의 핵심인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자국 외무장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해협이 다시 전면 봉쇄되었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그 어떤 적대국과 연관된 선박도 온전하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한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비극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전방 부대와 사령부 간의 단순한 소통 부재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민간 외교수장과 실제 무력을 통제하는 강경파 군부 사이의 거대한 틈이 전 세계의 면전에서 적나라하게 쪼개진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공공의 적에 맞서 강철처럼 하나로 뭉친 것처럼 보이던 이란 수뇌부가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치명적인 정치적 내전을 겪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평화를 약속한 최고위 외교관의 말은 바다 위에 떨어지는 포탄의 굉음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총구를 쥔 자들이 국가의 운전대를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란의 권력 심장부인 테헤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기괴하고도 섬뜩한 무전교신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망망대해를 떠도는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이 비상시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열어두고 듣고 있는 국제해상통신 주파수 채널 16번. 이 공개된 통신망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최고 영도자의 명령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선언하며 자국의 최고위 외교관인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멍청이라고 지칭하는 충격적인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분노는 단지 무전망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의 선언이 나온 직후 혁명수비대와 긴밀하게 연결된 타스님 뉴스와 메흐르 통신 등 이란의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외무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아라그치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심각할 정도로 불완전하고 형편없으며 도리어 적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 선언을 할 빌미만 쥐어준 치명적인 의사소통의 실패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외무부가 독단적으로, 그것도 가벼운 인터넷 글귀 하나로 처리하려 했다는 분노가 지면을 뒤덮었습니다. 어떻게 한 국가의 정규 군대가, 그것도 전 세계가 숨죽여 듣고 있는 공용 무전망에서 자국의 외교수장을 향해 멍청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인 처형에 가까운 망신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관영 매체들까지 총동원해 정부 부처를 맹비난하는 이 기형적인 통치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외교전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가진 아주 독특하고도 기형적인 권력의 두 얼굴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민간 정부와 최고 영도자 산하의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국가를 반으로 쪼개어 통치해 왔는지, 그리고 그 균열이 어떻게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 깊은 심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해상통신망에서 자국의 외무장관을 향해 날아든 혁명수비대의 공개적인 조롱, 그리고 관영 매체들의 융단 폭격, 이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자중질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뼛속 깊이 각인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기형적인 권력구조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에 성공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롭게 수립된 이슬람 공화국을 지켜야 했지만 과거 왕조에 충성했던 정규군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정규 군대와는 완전히 별개로 오직 혁명의 이념과 최고 영도자만을 수호하는 거대한 무장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란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란은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괴수로 성장했습니다. 한쪽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외무부를 위시한 민간 정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융단 폭격 같은 경제 제재로 무너져가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서방 세계와 타협하고 숨통을 틔울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진짜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최고 영도자와 그를 호위하는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요 항구와 국경, 핵심 산업과 거대한 지하경제, 그리고 해외의 비밀 무장 조직들까지 철저하게 장악한 거대한 카르텔이자 권력 그 자체입니다. 이들에게 서방과의 섣부른 타협은 곧 이슬람 혁명 정신에 대한 훼손이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국가 경제가 아무리 피를 흘려도 타협 없는 강경한 반미 노선과 중동 내 패권 장악이라는 이념적 성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이 두 개의 머리가 마침내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기 시작한 치명적인 파열음이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해협 개방을 선언하며 서방을 향해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자마자 혁명수비대의 입을 대변하는 타스님 뉴스와 메흐르 통신 등 보수 강경파 언론들은 일제히 펜대를 칼처럼 휘두르며 외무부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라그치 장관의 섣부른 발표가 아무런 조건이나 구체적인 합의 기제에 대한 설명도 없는 최악의 소통이었으며 적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승전보를 울리게 만들어준 치명적인 외교적 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오직 최고 영도자와 혁명수비대 사령부에게만 있는데 감히 일개 민간 부처인 외무부가 얄팍한 소셜미디어 글귀 하나로 그들의 통치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거대한 분노가
지면을 뒤덮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 부처 간의 기싸움이나 의사소통의 오류가 아닙니다. 목을 조여오는 제재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든 국가의 파산을 막으려는 온건파 민간 정부와 어떤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념적 순수성과 군사적 통제력을 잃을 수 없는 강경파 군부 사이의 피 튀기는 정치적 내전이 수면 위로 폭발한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협상가들과 외교관들에게 가장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는 워싱턴에서 항모 전단을 파견하고 금융 제재의 칼을 휘두르는 미국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숨막히는 공포는 바로 등 뒤에 서서 언제든 자신들을 굴종적인 친미주의자나 반역자로 몰아 정치적으로 숙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짙은 녹색 군복의 자국 군인들입니다. 한 국가가 결코 두 개의 상반된 나침반을 들고 험난한 국제정치의 폭풍우를 온전히 뚫고 나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거대한 의문이 뇌리를 스칩니다. 막강한 권력을 쥔 혁명수비대는 왜 하필 지금 이토록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자국의 외무부를 처형하듯 짓밟아야만 했을까요? 단지 외무장관의 성급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가 괘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얕은 수면 아래에 그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거짓말이 푯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무서운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짙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잠시 벗어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마련된 은밀하고도 차가운 협상 테이블로 향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란 수뇌부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속임수와 배신의 민낯이 서서히 장막을 걷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의 거리가 정치적 내전으로 끓어오르고 호르무즈 해협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던 그 무렵 모든 사태의 진짜 진원지는 이란의 영토가 아닌 제3국의 조용한 외교 무대, 바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마련된 은밀한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를 위한 외교의 장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란 수뇌부를 완전히 붕괴시킬 만한 기막힌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최고 영도자와 혁명수비대 수뇌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강경한 군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민 것은 이른바 10개항의 평화 계획안이었습니다. 이란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서방의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볼 것 없는 꽤 합리적인 조건들로 채워져 있었죠. 아라그치는 파키스탄군 수뇌부까지 동원해 이란의 다른 강경파 협상가들을 교묘하게 안심시켰고 자신들의 의도를 의심할 만한 가장 껄끄러운 혁명수비대 고위 인사들을 이슬라마바드행 비행기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은 협상단은 마침내 기나긴 제재의 터널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파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라마바드의 차가운 협상장 문이 닫히고 미국 대표단과 마주 앉은 순간 이란 협상단은 숨이 돋칠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측이 내민 실제 요구사항은 아라그치 장관이 테헤란에서 보여주었던 그 온건한 10개 항의 계획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워싱턴의 진짜 요구는 그야말로 국가의 항복문서에 가까웠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수많은 핵물리학자들의 피를 흘리며 만들어낸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해외로 반출할 것,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 더 나아가 민수용 핵 프로그램마저 완전히 폐기할 것, 그것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쥐고 있는 최후의 전략적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리겠다는 무자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협상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되풀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다급히 나서서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의 영토만큼이나 신성한 것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흘러나온 복수의 정보기관 소스들과 현지 매체들의 퍼즐을 맞춰보면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과 혁명수비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고 치명적인 이중 플레이를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미국의 가혹한 실제 요구 조건을 혁명수비대와
국가안보회의에 철저히 숨긴 채 가짜 계획안으로 내부를 기만했고, 반대로 미국 측에는 자신이 강경파를 통제하고 이란을 서방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인 양 포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 무모한 도박을 통해 서방의 지지를 얻어내어 훗날 이란의 대통령직까지 노렸을 것이라는 섬뜩한 분석마저 내놓았습니다. 조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굳게 믿었던 외교관들이 잔혹한 적국의 최대 압박 전술과 직속상관의 새빨간 거짓말 사이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기막힌 상황. 동맹국마저 연루된 이 거대한 외교적 사기극의 전말이 테헤란의 최고 위층에 보고되는 순간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사령부는 자신들이 일개 외무장관의 알량한 정치적 야심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걷잡을 수 없이 경노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외무부의 거짓된 혀를 믿을 이유도, 워싱턴의 자비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이유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의 얄팍한 외교적 환상이 산산조각 난 직후 혁명수비대는 모든 타협의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배신자들로 가득한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의 논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미국의 숨통을 조이고 전 세계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이란의 유일무이한 비수. 그들은 짙은 배신감과 분노의 찬손으로 글로벌 경제의 가장 취약한 목덜미를 향해 그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도 무자비한 봉쇄였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분노에 차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쾅 닫아버린 순간 전 세계의 바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이 좁은 수로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9km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석유의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인류 생존의 젖줄입니다. 이곳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한 교통체증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해상 운송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윈드워드의 일일 보고서에 따르면 해협이 봉쇄된 직후 무려 919척에 달하는 거대한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정제 연료 운반선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세계의 핏줄을 타고 흘러야 할 막대한 에너지가 짙은 화약 냄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멈춰선 것입니다. 이 불안정한 화약고를 피하기 위해 글로벌 해운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최악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선장들은 뱃머리를 돌려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폭풍우가 몰아치는 희망봉을 크게 우회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기존의 효율적인 지름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목적지인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보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천문학적인 연료비를 추가로 낭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상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글로벌 물류망은 서서히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고 있었으며 세계 경제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의 공포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혁명수비대의 도박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목줄을 쥐고 전 세계를 인질로 잡겠다는 그들의 서늘한 목표가 달성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살벌한 봉쇄의 이면에는 그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끔찍한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적국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엄청난 양의 폭약을 칭칭 감은 채 뇌관을 쥐고 불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가장 극단적인 자폭 테러와도 같습니다. 이란의 국가 경제는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와 내부의 부패로 인해 뼛속까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나마 붕괴 직전의 국가를 지탱하고 최고 권력자들의 통치 자금을 조달해주던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제재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빠져나가는 원유 수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유일한 수출로를 스스로 닫아버린 순간 이란 경제는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해협이 봉쇄된 하루하루마다 이란은 약 5억 달러라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국부를 허공에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숨통이 막히기 전에 매일매일 엄청난 피를 흘리며 말라 죽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이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혁명수비대의 수뇌부 역시 이 끔찍한 경제적 출혈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최고 영도자의 금고가 비어가고 거리의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그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막대한 손실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견뎌내면서라도 결국 이 고통스러운 치킨 게임에서 서방 세계가 먼저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나약한 지도자들은 치솟는 주유소의 기름값과 분노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슬라마바드에서 엎어버렸던 그 협상 테이블로 다시 기어나올 것이라는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치밀한 계산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괴하고도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거대한 자폭 스위치가 눌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가장 고통받기를 원했던 워싱턴의 백악관은 팝송을 흥얼거릴 만큼 기묘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대란 속에서 진정으로 살점이 뜯겨나가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희생양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가 당긴 봉쇄의 방아쇠는 이란 경제의 숨통을 가장 먼저 끊어놓고 있었지만 피를 흘리는 희생자는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 위에서 멈춰선 919척의 거대한 선박들, 그 배들의 뱃머리가 원래 향하고 있던 진짜 목적지들을 추적해보면 워싱턴의 백악관이 왜 그토록 느긋하게 유행가를 흥얼거릴 수 있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분노의 불길은 정작 미국 대륙에는 닿지도 못한 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와 유럽의 굴뚝 위로 잔인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아시아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대륙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중동의 덥고 메마른 모래바람 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틀어막히자 아시아 대륙 전체가 말 그대로 서서히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단 며칠 만에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각국 정부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대국 인도네시아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연료 가격을 강제로 동결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공공과 민간의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바다 건너 필리핀의 상황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시 상황에 준하는 혹독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다른 이웃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외치며 서방의 기준을 맞추려 애쓰던 태국은 당장의 국가적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환경 오염의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황급히 재가동시키는 뼈아픈 촌극을 벌여야 했습니다. 귀한 경유는 엄격한 배급제로 전환되어 국민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베트남마저 자국 내 산업 공급망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시아의 하늘에는 거대한 공장 가동이 멈춘 서늘한 적막감이 맴돌았고 텅 빈 거리는 치솟는 물가와 줄어드는 일자리에 절망하는 서민들의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아시아에서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자 그 파괴적인 여파는 거미줄처럼 얽힌 물류망을 타고 곧바로 유럽 대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쳤고 유럽의 자존심이자 경제 대국인 독일마저 겨울이 오기도 전에 얼어붙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 연료 구호 자금을 풀어야 하는 굴욕적인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지정학이 가진 가장 잔인하고도 차가운 역설입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테헤란의 짙은 녹색 군복을 입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였고
그들이 겨냥한 표적은 워싱턴의 백악관에 앉아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파괴적인 총알은 애꿎은 자카르타의 노동자와 마닐라의 서민들, 그리고 베를린의 공장지대를 무참히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힘겨루기 속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자급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최고 지도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어디서든 당장 불을 밝히고 기계를 돌릴 단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든 어떤 외교적 양보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국가의 심장이 마비되는 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했으니까요. 전 세계의 자본과 화물선들이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아우성치며 미친 듯이 바다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의 대혼란 속에서 모두가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홀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쓸어 담고 있는 거대한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이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동의 화약고만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새로운 에너지의 제국으로 급부상한 그곳을 향해 대양을 떠돌던 수백 척의 거대한 유조선들이 일제히 뱃머리를 돌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극심한 에너지 가뭄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미국 워싱턴의 공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당연히 미국 경제도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패닉에 빠질 것이라는 게 테헤란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1970년대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 미국 전역의 주유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고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아껴달라며 고개를 숙이던 그 굴욕적인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바로 그 시절의 허약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표는 그들의 시계와는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섬뜩한 최후 통첩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상황실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행가를 흥얼거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닉슨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미치광이 이론의 현대적이고 완벽한 진화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언제든 무자비한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광인처럼 행동하여 적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적은 질에 겁을 먹고 극단적인 방어 기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자폭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적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역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갑고 정교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낡은 송유관에 목을 매달며 아랍 군주들의 눈치를 보던 과거의 제국이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땅 깊은 곳에서 벌어진 셰일가스 혁명은 세계 에너지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 그 순간 이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중동의 위기가 곧 미국의 위기였지만 이제 중동의 위기는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불을 가져다주는 거대한 기회로 변모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멕시코만 연안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정유시설들은 이란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준 이 엄청난 글로벌 에너지 공백을 독점하기 위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쥐고 있던 진짜 패였습니다. 그들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자국 군대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적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미국의 목통을 쥐고 흔든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그들 스스로 중동의 석유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거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해협이 굳게 닫혀있는 하루하루가
미국에게는 막대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횡재의 시간이었고, 이란 경제는 매일 5억 달러씩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장 완벽한 사업 기회로 뒤바꿔버린 냉혹한 제국의 민낯, 테헤란의 수뇌부들이 이 끔찍한 진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지푸른 대양 위에서는 인류 해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하고도 거대한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떠도는 인공위성들의 차가운 렌즈가 포착한 해상 데이터는 패닉에 빠진 세계의 자본과 거대한 화물선들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말들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은 우주 공간을 조용히 맴도는 해양 인공위성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혁명수비대에 의해 굳게 닫히고 며칠이 지난 무렵 글로벌 해운정보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모니터에는 인류 해운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양 한가운데를 묵묵히 항해하던 수많은 거대한 점들이 갑자기 일제히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중동의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 싼 값의 원유를 가득 채우거나 혹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했을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성 데이터가 보여준 그들의 새로운 목적지는 중동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척의 텅 빈 유조선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대서양과 인도양을 가로질러 오직 한 곳, 미국의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연안이 있는 멕시코만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양 정보 분석가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한 달 동안 멕시코만을 찾는 유조선의 숫자는 100여 척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해협이 봉쇄된 직후 무려 171척에 달하는 거대한 원유 운반선들이 오직 미국의 기름을 사기 위해 미친 듯이 대양을 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척당 200만 배럴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막대한 양의 원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바다 위의 괴물들은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으니 당장 빈배를 채워달라며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정유 공장들은 밀려드는 전 세계의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멕시코만 일대의 정유시설 가동률은 단숨에 95%까지 치솟았고,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의 4월 원유 수출량이 하루 520만 배럴을 돌파할 것이라는 경이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 무려 3분의 1이나 폭증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에게 이제 믿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대형 주유소는 지구상에서 오직 미국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소름 돋는 역설이자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강인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미국을 무릎 꿇리겠다며 바닷길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른 거대한 자폭 버튼은 결과적으로 적국인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주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으름장을 놓을수록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이란의 입지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는 오롯이 미국산 비싼 원유가 독식하며 워싱턴의 금고를 터질 듯이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 빼든 칼이 도리어 적의 배를 불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기막힌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토록 여유롭게 옛날 팝송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지, 왜 혁명수비대가 아무리 해협을 봉쇄해도 미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이란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계산기만 두드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사기극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반전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배가 불러 터질 듯이 팽창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이란의 섣부른 행동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국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었고 힘없는 제3세계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날린 가장 묵직하고 잔인한 카운터펀치는 바로 이란 자신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세계 최대의 파트너, 거대한 붉은 용의 턱 밑을 정확히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지정학적 사기극에서 가장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진짜 희생자는 바로 이란의 맹방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쾅 닫아버린 순간 그들이 날린 가장 묵직하고 잔인한 카운터펀치는 워싱턴의 턱이 아니라 붉은 용의 얇은 목덜미를 정확히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은 본질적으로 중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저렴한 에너지 위에서 세워진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막대한 석유의 무려 45%가 바로 이 좁고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은 중국에게 있어 서방의 눈을 피해 가장 싼 값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지하 주유소였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이란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중국 역시 이란의 값싼 석유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제품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완벽한 공생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멀어버린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스스로 해협을 봉쇄해버리자 이 완벽했던 공생의 사슬은 무참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장 내일 거대한 공장과 도시들의 불을 밝혀야 하는 중국의 지도부는 걷잡을 수 없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장 싸게, 가장 안정적으로 기름을 대주던 이란이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어떻게든 국가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대양을 맴도는 비싼 석유를 입도선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턱없이 비싼 값을 부르며 일본, 유럽 등과 처절한 에너지 확보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의 가장 기막힌 역설이 탄생합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대양을 뒤지던 중국의 거대한 유조선들이 결국 눈물을 머금고 기름을 채우기 위해 찾아간 곳. 그곳은 다름 아닌 글로벌 패권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최대의 적국, 바로 미국의 텍사스 연안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며 적국의 비싼 에너지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자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중국의 제조업을 강타했습니다. 공장 가동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고 결국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대미 수출품의 가격을 무려 20%나 강제로 인상해야만 했습니다. 싼 값에 물건을 팔아 시장을 장악하던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격 경쟁력이 이란의 섣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워싱턴의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내려다보던 미국 수뇌부들은 아마도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을 폭격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섬뜩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로 시작된 치밀한 심리전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스스로 자폭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은 돌 하나를 던져 거대한 새 3마리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매일 5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며 이란을 스스로 피말려 죽게 만들었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독식하며 자국 경제에 천문학적인 불을 쏟아부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껄끄러운 적수인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지정학이 그려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차가운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 적의 가장 중요한 동맹의 목을 조르는 이 잔혹한 체스게임. 혼돈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모든 데이터의 퍼즐이 맞춰진 지금 우리는 그제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미국의 그 기묘한 침묵과
위기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판 위에서 승리를 확신한 포식자의 여유로운 콧노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승리의 축배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가장 무겁고 어두운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장기말처럼 철저하게 농락당한 이란은 과연 이대로 멸망의 길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이 쥘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패, 즉 글로벌 에너지의 심장부를 봉쇄한다는 궁극의 아킬레스건을 마침내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무자비한 충격요법이 오만한 미국을 무릎 꿇리고 자신들의 통치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짙은 화약 연기가 서서히 거치고 난 뒤 드러난 냉혹한 현실의 계산서는 그들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미국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고 단 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와 등 뒤에 숨겨둔 정교한 에너지 자립의 칼날만으로 워싱턴은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의 정유 공장들은 전 세계의 자본을 텍사스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란의 가장 든든한 뒷배이자 맹방이었던 중국은 막대한 에너지 수입 비용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모든 사태의 방아쇠를 직접 당긴 이란 자신은 하루에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부를 허공에 날리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뇌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에서 말하는 비장의 무기가 가진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무기란 그것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보다 그 무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그 파괴력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양보를 거듭할 때 무기의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잃고 그 궁극의 무기를 실제로 써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결과가 적국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 무기는 더 이상 적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비수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거칠게 조르는 밧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이란의 강경파 지도부 앞에는 너무나도 좁고 험난한, 어쩌면 파멸로 향하는 선택지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한 단계 더 판을 키우기 위해 이웃 걸프 국가들의 석유시설이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무장 드론을 날려보낸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의 완벽한 파괴라는 끔찍한 군사적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해협의 문을 다시 열고 워싱턴이 내민 가혹한 항복 문서에 서명하기에는 자국 외무장관까지 멍청이라고 공개 조롱하며 세워둔 혁명수비대의 드높은 자존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에 투차 터진 상처도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를 파산의 두새서 건져내려 노력했던 온건파 외교관들은 철저히 거짓말쟁이로 내몰려 권력의 변방으로 쫓겨났고 오직 이념적 순수성과 무력만을 신봉하는 군부 강경파들이 국가의 운전대를 완전히 틀어쥐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몰고 있는 거대한 이란이라는 국가는 지금 브레이크마저 고장난 채 깎아지른 절벽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냉혹한 국제정치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병력과 미사일을 가졌느냐의 1차원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원과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고 적의 치명적인 강점을 역이용해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무자비한 경제전입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바다 한가운데서 외롭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란의 군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역사가 남긴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모든 전략적 카드가 바닥나고 경제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지금, 테헤란의 수뇌부들은 뼈아픈 자존심을 꺾고 워싱턴의 잔인한 조건에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면 굳게 닫힌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끌어안은 채
그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깊고 어두운 고립의 심연 속으로 국가 전체와 함께 가라앉고 말까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마주한 이 잔인하고도 슬픈 딜레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지정학의 가장 차가운 교훈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